저는 7년 동안 매일 아들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32의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었죠. 그날도 묘소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젊은 여자와 8살쯤 된 남자아이가 준호 묘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며느리 한지원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였어요. 준호를 너무 닮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니? 조카입니다. 제 동생 아들이에요.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지원에게 동생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죽은 준호에게 아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뒤 슈퍼마켓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혼자 과자를 사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목에 걸린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날 직접 사준 거였거든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 거였대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30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았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 준호를 키웠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힘으로요. 준호는 제 전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찼죠.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한지원을 맞이했습니다. 예쁘더군요. 착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원의 집안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요. 어머니는 빚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혼자 일하며 학비를 벌어 대학을 나왔대요. 고생했겠죠. 불쌍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날 밤 지원을 돌려보낸 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지원이가 뭘 잘못했어요?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거야. 그 집 빚이 얼만데. 아버지 빚이지 지원이 빚이 아니잖아요. 똑같아. 가족이면 다 똑같은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을 혼자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이 집도 예금도 다 제가 모은 겁니다. 그걸 남의 빚 갚는 데 쓸 순 없었어요. 어머니, 저 지원이 정말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정신 차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이번엔 준호가 제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준호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원과 계속 만났지만 결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가 지원과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거실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혼인신고했어요.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뭐라고?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 지원이 없이는 못 살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나 혼자 널 키웠어. 밤낮 없이 일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들은 오늘 죽었어. 그날 밤 준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순 없었어요. 제가 져주면 안 되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준호한테 연락이 왔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매번 빈 화면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수업 중에도 준호 생각만 났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다가 멈춰 서곤 했죠. 이제 해줄 사람이 없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사과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엄마가 맞았다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할 거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어쩌면 준호도 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서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둘 다 너무 자존심이 강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설날, 저는 준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 못했죠. 방 안에는 준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의 사진들, 옷장 속 옷들. 저는 준호 침대에 앉아서 베개를 안았습니다. 준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전화해. 제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연락했을까 봐요. 하지만 매번 허탕이었죠. 준호는 정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고집이 세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자의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죠. 혹시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빈 화면만 봤습니다. 준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3년을 보냈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로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여보세요? 박미선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준호 씨 보호자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라고요. 준호가 왜 응급실에 있죠?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송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요. 준호가요. 아직 32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강준호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수술실 앞을 가리켰어요. 저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복도 의자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원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회사에서 승진 축하 회식이 있었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택시 기사분이 바로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수술실 문을 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지원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와 지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천장을 봤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준호야.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투를 알았어요. 의사들이 환자가 죽었을 때 하는 말투였습니다. 심정지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뇌 손상도 심각했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오전 1시 4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옆에서 지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안 돼요. 오빠. 지원은 벽에 기대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와 지원을 부축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죽었다고요. 32이에요. 아직 젊은데요.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요.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을 걷어냈습니다. 준호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호야.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전화 한 번 안 했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어요. 친척들, 준호 회사 사람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준호를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느리 지원이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말랐더군요. 조문객들이 지원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원을 봤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조용해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은 영정 앞에 앉아 준호 사진을 닦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 먹여 살리려고 우리 준호가 그렇게 과로한 거야. 어머님, 당신 아버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죽은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몇 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우리 준호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저는. 지원은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어머님.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라고. 저는 지원의 팔을 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밀었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렸어요. 친척 아주머니가 황급히 지원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저는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영정을 봤어요.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저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준호를 묘지에 묻었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쫓아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쫓아냈던 게 준호를 쫓아낸 것 이후로 두 번째 후회하는 선택이라는 거요.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퇴직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서 있으면 준호 생각만 났거든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준호 방문은 닫아뒀죠. 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묘소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매일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잡초를 뽑았습니다. 준호 묘비를 닦았어요. 새로 꽃을 꽂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저는 매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 엄마는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묘소 옆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봄에는 튤립도 심었습니다. 여름에는 나팔꽃을요. 묘소는 항상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묘소보다 훨씬 예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보곤 했습니다. 누가 정성껏 관리하나 봐요. 참 효자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꽃을 가꿨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4월 초순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묘소에 갔어요. 준호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과 남자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8살쯤 돼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며느리 한지원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은 저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준호를 닮았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요. 제가 매일 보던 준호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끼고 지원 뒤에 숨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조카입니다. 지원이 빨리 대답했어요. 조카? 네. 제 동생 아들이에요. 오늘 삼촌 기일이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를 보지 말라는 듯이 제 시선을 가렸습니다. 동생이 있었니? 네. 있습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기일은 다음 주인데. 아,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봅니다. 지원은 황급히 아이 손을 잡았어요.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잠깐만. 제가 불렀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봤어요.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준호 눈이었어요. 너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호를 너무 닮았습니다. 조카라고 했죠. 동생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원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준호한테 물어봤을 때 지원은 혼자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묘소로 갔습니다. 혹시 지원이 다시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묘소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날까요? 저는 지원이 살던 동네를 기억했어요. 7년 전 장례식 때 조물록에 적혀 있던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동네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동네였어요.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었어요. 아무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준호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동네에 갔어요.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아들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만 같았어요.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주세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슈퍼마켓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어요. 묘소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요. 혼자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과자를 짚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과자값을 받고 있었죠. 혼자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에서 봤던 할머니라는 걸요. 네. 아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이는 과자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혼자 학원 가고 혼자 집에 가는구나.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고요. 할머니가 과자 하나 더 사줄까? 괜찮아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과자는 하루에 하나만 먹으래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준호도 그랬죠. 어릴 때 말을 잘 들었어요. 이름이 뭐니? 강우진이요. 강씨였습니다. 준호 성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살이니? 8살이요. 8살이라고요. 준호가 죽은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준호가 죽고 나서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 동네 살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이는 인사를 하고 슈퍼마켓을 나갔어요. 저는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등이었어요. 과자 봉지를 소중하게 안고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슈퍼마켓 앞에 갔어요. 같은 시간에요. 아이가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그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과자를 하나씩 사가더군요. 저는 멀리서 아이를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준호를 닮은 그 아이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슈퍼마켓 앞에서 우진이를 기다렸어요. 오후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왔죠. 처음엔 멀리서만 봤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우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산책하다가 들렀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요. 할머니도 과자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저도요. 근데 엄마가 하루에 하나만 먹으래요. 우진이는 과자 봉지를 꼭 안고 있었어요. 소중한 보물처럼요. 엄마 말 잘 듣는구나. 네. 엄마 혼자 일하셔서 힘드시거든요.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실래요? 우진이가 물었어요. 어디로? 할머니 이 동네 사신다며요. 저희 집 가는 길에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와 나란히 걸었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키가 작아서 제 걸음을 맞추느라 뛰다시피 했죠. 할머니, 천천히 걸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아, 미안. 할머니가 너무 빨리 걸었구나. 저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우진이 걸음에 맞췄어요. 함께 걸으며 우진이를 봤습니다. 옆모습이 준호였어요. 코 모양, 턱선, 귀 모양까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우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니야. 그냥 우진이가 예뻐서. 저 남자인데 예쁘면 어떡해요.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얼마 만의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진이와 함께 걸었어요. 슈퍼마켓에서 우진이 집까지요. 우진이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우진이 똑똑하네.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우진이는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빨간 100점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진이가 목을 움츠렸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우진이 목에 걸린 목걸이였어요. 후드티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바람에 밖으로 나온 거였죠. 작은 은색 십자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그 목걸이를 알았습니다. 준호 목걸이였어요. 우진이는 목걸이를 다시 옷 안으로 넣었습니다. 무심코 만지작거렸어요. 우진아, 그 목걸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예쁘구나. 어디서 났니?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우진이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목걸이가 맞았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사준 목걸이였죠. 뒷면에 이니셜을 새겨 넣었어요. J, H 2010이라고요. 준호 영어 이름 첫 글자와 입학 연도였습니다. 뒤집어 볼 수 있을까? 네. 우진이는 목걸이를 뒤집어 보여줬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 H 2010. 틀림없었어요. 제가 준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누가 줬니? 엄마가요. 아빠 거였대요.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제일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그 목걸이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대학 갔을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결혼했을 때도요. 아빠가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우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야. 할머니 눈에 뭐 들어갔나 봐.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준호라고요. 준호가 죽기 전에 태어났다고요. 그럼 이 아이는 제 손주라고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살아요.
우진이가 낡은 빌라를 가리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사니? 네. 3층이에요. 엄마는 언제 오시니? 밤 10시쯤이요.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아직 오후 5시였습니다. 혼자 올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우진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우진이는 손을 흔들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우진이가 제 손주라고요. 준호 아들이라고요. 그럼 며느리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7년 동안 왜 숨겼을까요? 저는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진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방문을 열었어요. 7년 만에 처음 여는 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 준호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꺼냈어요. 준호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준호였습니다. 목에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준호야, 내 아들이 있더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손주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우진이와 함께 걸었어요. 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준호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안에 준호가 살아있었어요. 그 목걸이처럼요. 20년을 준호 목에 걸려 있다가 이제 우진이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처럼요. 저는 매일 우진이를 봤습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요. 손주였어요. 제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지원을 만나서 물어봐야 했어요. 왜 7년 동안 숨겼는지요. 왜 손주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는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진이만 봤어요. 매일매일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우진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원 앞으로 걸어갔죠. 오늘도 우진이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학원 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떠났죠. 하나둘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은 안 왔나? 저는 학원 입구를 유심히 봤습니다. 한참 뒤에 우진이가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학원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우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할머니. 우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산 안 가져왔니? 네. 아침에 비 안 왔거든요. 우진이는 학원 가방을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니? 엄마 일하셔서 전화 못 받으세요. 우진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우산 같이 쓰자. 저는 우진이 옆에 섰어요. 우산을 우진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젖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우진이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바람도 불었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뻔했어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요. 응.
함께 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우진이는 제 걸음을 신경 쓰며 걸었어요. 할머니가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가 어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서 일하시니? 식당이요. 점심 먹는 시간이라 엄청 바쁘대요. 점심시간 끝나면 집에 오시니? 아니요. 저녁까지 계속 일하세요.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밤 10시까지요. 제 걸음이 멈췄어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다고요. 그럼 너는? 집에서 혼자 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우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커서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엄마 혼자 돈 벌어서 저 키우시잖아요. 제가 착하게 있어야 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할머니, 또 눈에 뭐 들어갔어요?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비 때문에 그래.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였습니다. 비에 젖은 건물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우진이는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우진이를 봤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우진이가 저 안에서 혼자 있겠죠. 엄마를 기다리면서요. 밤 10시까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도 혼자였죠. 하지만 저는 어른이었어요. 우진이는 아직 아이인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7년 전 장례식장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원을 쫓아냈던 그날이요. 당신이 우리 준호 죽인 거야. 제가 소리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난한 집안 며느리 먹여 살리려고 과로한 거야. 그 말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원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요. 혼자 아이를 낳았겠죠. 혼자 키웠을 거예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미워해서였을까요? 둘 다였을 것 같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를 죽였다고 소리치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진이네 동네로 갔어요.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 창문을 봤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원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랐어요. 녹슨 난간을 잡았습니다. 3층까지 올라갔죠. 문패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이 맞을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7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어요. 빌라 입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8시쯤 됐을 때 빌라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나왔어요. 머리를 묶고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원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요. 저는 지원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를 올려다봤어요. 3층 창문을요. 우진이가 저 안에 혼자 있을 거예요. 학교 가기 전까지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손주를 만나고 싶다고요?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우진이 할머니가.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쪽지를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를 만났습니다. 우진아, 이거 엄마한테 전해줄래? 네. 뭔데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드리는 편지야. 엄마 아세요? 응. 옛날에 알았어. 우진이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한테 꼭 드릴게요. 고마워, 우진아. 저는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원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편지를 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읽고도 무시했을지도요. 당연했습니다. 7년 전 일을 생각하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원입니다. 7년 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묘소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일 지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만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7년 사이에 더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죠. 묘소로 갔습니다. 일시반에 도착했어요. 일찍 온 거였습니다. 준호 묘비 앞에 섰어요. 준호야, 엄마 오늘 지원이 만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이 이야기도 들을 거야. 내 아들 이야기. 바람이 불었어요.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준호 묘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원을 봤어요. 7년 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손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일을 많이 한 흔적이었죠. 왔구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가 그 목걸이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네. 우진이가 하고 있더라. 내가 준 거였어. 준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준호 오빠가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평생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진이한테 줬어요. 아빠가 남긴 유일한 거라고요. 지원은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오빠 일기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7년간 간직했어요. 저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준호 글씨였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께 전화 못했다. 첫 페이지부터 눈물이 났어요. 승진하면 꼭 찾아뵙겠다. 매일 다짐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원이가 어머니 생신이라며 전화드리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초라해서 못하겠다고 했다. 준호가 저를 잊지 않았어요. 매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께 손주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 그때는 당당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이와 결혼 3년 차. 행복하다. 어머니께서 지원이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리 승진했다. 다음 주 금요일 어머니 좋아하시던 한정식당 예약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원이랑 같이 찾아뵐 거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불고기도 포장해 갈 거다. 그날이었어요. 준호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엄마, 이제 당당하게 찾아뵐 수 있어. 3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곧 갈게.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지원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저는 지원을 봤어요. 널 쫓아냈잖아. 장례식장에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는 무슨. 너 혼자 아이 낳았잖아.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오빠를 잃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뭘? 임신한 걸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덧도 없었고 생리도 원래 불규칙했거든요. 그럼 준호도. 네. 준호 오빠도 몰랐어요. 지원이 눈물을 닦았어요. 한 달 뒤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 2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가 아빠가 되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없고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고 왜 말하지 않았니? 그때라도 어떻게 말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준호 오빠를 죽였다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아니야. 준호 오빠가 저 때문에 과로했다는 말씀이요. 맞았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오빠는 저한테 늘 미안해했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맛있는 거 못 사줘서. 그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많이 했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지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준호 오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지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화풀이한 거야. 준호 잃은 게 너무 슬퍼서. 그래도 넌 잘못 없어. 준호가 널 사랑했어. 일기장에 다 있더라. 지원은 눈물을 닦지 못했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응? 임신 사실을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아이까지 보여드리면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준호 오빠가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났잖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임신한 줄 알았어야 했는데 몰라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원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도 저를 안았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우진이를 보여주지 못한 건. 지원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더 슬프실까 봐요. 준호 오빠를 닮은 아이를 보시면요. 아니야. 그리고 우진이가 아빠를 그리워할까 봐 무서웠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제가 아니까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우진이가 있어서요. 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또 꺼냈어요. 본인 것이었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어요. 시어머님 생신 4월 15일. 어머님 대갑 지나가기 준호 오빠 생일에. 매달 적혀 있었어요. 집 앞에 갔었니? 네. 매년 준호 오빠 생일에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데리고 멀리서 댁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왜? 어머님이 건강하신지 궁금했어요. 준호 오빠도 그러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진이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가 아빠가 살던 집이라고. 아빠가 그 집에서 자랐다고요. 우진이가 뭐래?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방 보고 싶다고요. 지원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사신다고 거짓말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진이랑 같이. 네. 너희 이제 내 집에서 살아야지. 준호 방이 있잖아.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두 군데서 일한다며. 그래도 이제부터 내가 너희 엄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할머니고 내 시어머니야. 가족이잖아. 지원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7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준호 묘 앞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과 우진이가 이사 온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7년 동안 모은 살림이 그것뿐이었죠. 어머님,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원래 내 집이야. 저는 지원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이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와, 크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자란 집이었어요. 방 3개에 거실이 넓은 아파트였죠. 우진아, 이리 와봐. 저는 우진이 손을 잡고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7년 만에 여는 문이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책장까지요. 여기가 내 방이야. 제 방이요? 우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응, 여기가 아빠 방이었거든. 아빠 방이요? 우진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만졌어요. 침대에 앉아봤죠. 아빠가 여기서 주무셨어요? 그래. 내 아빠가 너만 했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잤어. 우진이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빠 냄새 나요? 가슴이 찡했어요. 그럼 아빠 냄새 날 거야. 우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지원은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기뻐서 그래. 지원이 우진이를 안았습니다. 저도 2사람을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었어요. 7년 만에 식탁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었는데요. 할머니, 맛있어요. 우진이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우진이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지원은 우진이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도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네, 어머님. 우리는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비었던 집에 웃음소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원이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식당에 가야죠. 일 그만둬. 지원이 멈춰섰어요. 어머님, 편의점도 그만두고 이제 그만 일해. 하지만 우진이 학원비랑 내가 다 댈게. 넌 우진이랑 시간 보내.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지원을 안았어요. 이제 쉬어. 7년 동안 고생했어. 지원은 그날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편의점도 그만뒀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거죠.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도 돼? 우진이가 물었어요.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와,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셋이서 공원에 갔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우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원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준호 묘소에 갔습니다. 우진이는 꽃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우진이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저 이제 같이 살아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집에서요. 아빠 방에서 자요. 저는 옆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지원도 함께 흙을 만졌어요. 준호 오빠, 우리 잘 지낼게요.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 저는 지원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처럼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진이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봐도 돼요? 그래. 같이 보자.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준호 100일 사진부터 있었어요. 와, 아기 아빠다.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귀엽죠? 네. 근데 저랑 똑같아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 코, 입 모양까지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우진이가 초등학교 입학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목에 목걸이를 한 준호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진짜? 우진이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준호와 비교했어요. 똑같다? 그래. 할머니가 아빠한테 준 거거든. 아빠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우진이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저는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진아, 넌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 정말요? 응. 할머니가 봐도 그래. 우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준호 웃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석 가게에 갔어요. 목걸이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은으로 된 십자가였어요. 준호 것과 똑같은 거였죠. 뒷면에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J, W 2025. 지원의 이니셜과 올해 연도였어요. 일주일 뒤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우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거, 저는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지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뒤집어봐. 지원은 목걸이를 뒤집었습니다. J, W 2025. 제 이름이요? 응. 준호 거, 우진이 거 있으니까 내 것도 있어야지.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도 이제 내 딸이니까. 어머님, 지원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저는 지원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셋이 함께 앉아 TV를 봤습니다. 우진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있었어요. 지원은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준호를 잃고 7년 동안 슬펐는데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선물 때문이었어요. 우진이와 지원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늦었지만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저는 준호를 키우며 사랑했고요. 지원은 준호와 사랑했고요. 우진이는 준호에게서 태어났죠.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우진이를 안았어요. 지원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도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요. 준호야, 엄마 행복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매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함께 웃었어요.
매주 일요일 함께 준호를 만나러 갔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가족으로요. 진짜 가족으로요. 늦었지만요. 정말 늦었지만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